春が2階から落ちてきた。 센다이의 어느 공무원이 차를 몰고 눈 덮인 길을 가던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을 뒤늦게 발견하곤 그것을 피하려다 오히려 같이 사고가 나고 맙니다. 오! 거센 눈보라 속에서 고립된 두 사람은 언제 구조가 될지도 모른 채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불안한 여성과는 달리 남자는 음악을 틀어도 되겠냐면서 태연한 모습을 보여줘요. 여자는 남자에게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있을 수 있냐면서 소리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남자는 볼륨을 낮추며 하는 말이 지금 이 곡의 연주자는 어릴 때 시력을 잃었는데도 보는데 열중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보다 즐겁지 않다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음악가라며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남자의 그런 모습에 음악 소리를 더욱 키우자고 이야기하고, 이후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평범한 공무원 출신의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모델로 활동할 정도로 상당한 미인이었는데, 얼마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즈미라는 첫째 아들도 태어나고 별다를 것 없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お財布忘れたなんて嘘でしょ。嘘じゃないよ。本当だって。正しくは嘘をつくとき必ず唇を触る。 허나 사고는 갑작스럽게 또 한 번 찾아오는데, 두 사람이 살고 있던 센다이 주변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강제 성폭력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평소 미인이었던 공무원의 아내 또한 그 타겟이 되어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후 범인은 가츠락이라는 고등학생으로 밝혀지며 소년원으로 가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그때 사건으로 임신을 하게 된 걸 알게 돼요. 남성은 아내에게 아이를 낳아서 우리 자식처럼 키우자고 이야기하고, 뭐産んで育てよう。 그렇게 첫째 이즈미에 이어서 둘째 하루라는 아이도 태어나게 돼 두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게 됩니다. お兄ちゃんレイプって何？なんで？みんながそう言ってる。レイプ。グレープ。ファンタグレープ。レイプ、グレープ、ファンタグレープ。レイプグレープファンタグレープ。レイプ、グレープ、ファンタグレープ。レイプグレープファンタグレープ。 レイプ、グレープ、ファンタグレープ。 평소 공무원 남편과 모델 출신의 미녀 아내라는 것에 시기한 탓인가 주변에서는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결국 가족들은 도심을 벗어난 센다이 외곽의 한적한 농가로 이사를 가 이후 양봉을 하면서 지내게 돼요. 그러다 하루가 고등학생쯤 될 때 어머니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저 덤덤하게 표현을 합니다. 과거에 엄마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하루가 태어났다. 하지만 하루는 내 아들이자 이즈미의 동생일 거고 우리 가족은 언제나 최고의 가족인 건 변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첫째 이즈미는 대학에서 DNA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동생 하루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평범한 형 이즈미와는 달리 동생 하루는 잘생긴 외모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行ったのかよ。行ったよ一応。
학창 시절에는 쫓아다니는 스토커 여성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나오는데 어릴 때 이제 두 형제가 어찌 자랐는지 가족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 하루는 어릴 때부터 형을 따라서 행동하며 친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에는 서커스에 가서 찍은 사진도 있어 보여요. 그때 고등학생 시절 하루의 모습도 살짝 보이는데 あれあれこれストーカーの夏子さんじゃない？ 하루가 일본어로는 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가고 나면 항상 나타난다고 하는 나츠코라는 여성도 있었다고 하면서 스토커가 있을 정도로 잘생긴 외모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인기가 많은 하루는 지금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냐면 며칠 전부터 누군가가 동네 담벼락에다가 그래비티로 장난을 치고 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우고 나서 전후 사진을 찍는 어째 보면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즈미의 동생 하루가 TV를 보다 저기는 내가 낙서를 지운 곳인데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 이즈미가 뭔가 싶어 TV를 보니 마을 이곳저곳에서 누군가 방화를 하고 다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낙서를 지운 곳이 이런 곳들인데 방화 사건이 일어난 곳이랑 같은 곳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혹시 범인이 내가 이곳에 불을 지를 거라면서 경고 같은 걸 그래피티로 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형 이즈미는 24년 전 센다이에서 발생했던 연쇄 성폭력 사건의 범인이 최근에 다시 센다이로 돌아와 있다는 걸 듣게 되는데 이즈미는 과거 사건과 자신이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 남성을 직접 찾아가게 돼요. 카츠락이라는 남성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출한 요고생들을 이용해서 불법 성매매를 하며 지내고 있었고 혹시 24년 전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냐라고 묻게 되는데 그 말에 카츠라기는 과거 자신이 벌인 일을 한낱 자랑거리인 듯 이야기를 해요. 이즈미는 그런 카츠라기의 모습을 보고 이놈은 전혀 변한 게 없는 인간 쓰레기구나 라고 하며 몰래 그 남자가 피고 버린 담배꽁초를 가져와 동생의 머리카락과 대조를 해보게 됩니다. 두 DNA가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한 형 이즈미는 이 카츠라기를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고 그 남자를 댐에 수장시켜서 익사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짜고는 여러 범행 도구도 마련하며 그 남자에게도 만나고 싶다 연락까지 합니다. 그때 동생 하루가 형을 만나려 직접 찾아오게 됩니다. 이즈미는 살해 도구가 나열된 집안에서 동생을 맞이할 수 없어 집 밖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던 이즈미와는 달리 하루가 하는 말이 새로운 그래피티가 그려진 장소를 찾았다면서 방화범이 나타날 수 있으니 우리 같이 나가서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이즈미는 범행을 앞둔 상황이기도 하고 동생 하루가 하는 말이 너무 철이 없어 보여서 네가 하는 범죄자 찾기 놀이에는 동참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가게를 나가버리고 말아요. 이즈미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에 잠시 후회를 하기도 하는데 순간 가게 앞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친 어느 여성이 황급히 달아나는 걸 보게 되고 예전에도 몇 번이고 그 여성과 마주쳤던 것이 떠올라 그 여성을 쫓아가 왜 나를 쫓아다니냐라고 추궁을 하는데 그 여성이 하는 말이 자기가 쫓아다닌 건 당신이 아니라 하루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등학교 때 보면은 동생 하루를 쫓아다니던 여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나츠미라고 불리었던 그 여성이 아직까지도 하루를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몰래 하루를 쫓아다녀 봤는데 지금까지 벽에다가 그래피티를 그리고 불을 지르며 다닌 건 사실 하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즈미는 동생이 살고 있는 본가를 찾아가 방을 열어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지금껏 방화가 있었던 장소가 표시된 지도와 자신이 며칠 전 만났던 카츠라기의 사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과거 여러 차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최근 일어났던 방화 장소가 동일한 장소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이번에 발생할 방화 장소는 과거 어머니에게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던 그 센다이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다급히 동생 하루를 말리려 찾아가 보는데, 이미 불은 번진 상황이었고 그 안에선 동생 하루와 카츠라기가 대치 중인 상황이었어요. 동생 하루는 지금까지 이런 방화를 저지른 이유가 카츠라기가 저지른 범행을 불로써 정화하기 위했던 거였고, 형에게 이런 자신을 막아줬음 하는 마음에 같이 방화범을 찾자라고 했던 거였는데, 동생 하루는 자신을 말리러 온 형을 보았지만 결국은 들고 있던 방망이로 사정없이 카츠라기를 때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는데 두 형제는 본가에 돌아와 잠이 들었다 아버지가 양봉장에 나갔다 돌아오시는 소리에 잠에서 깨요. 돌아오신 아버지는 두 형제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와보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아버지는 뉴스를 통해 과거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이 났다는 것과 그곳에서 카츠라기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창고 비품 속에서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들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두 형제들에게 너희들 뭔가 위험한 일을 하고선 내게 숨기는 게 있지 않니? 말해봐 라고 하는데, 동생 하루는 수검댕이가 묻은 얼굴을 하고선 아버지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라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아버지가 말을 해요. 하루는 아빠를 닮아서 거짓말이 서툴구나. 春は嘘をつくとき必ず唇を触る。 자, 이렇게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영화는 시작과 끝에 두 차례 동생 하루가 2층에서 뛰어내리는 수미상관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중력 피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극 중에 보면 어릴 때 가족들이 서커스장에서 공중고개를 하는 피에로를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생 하루는 불안한 마음에 엄마에게 저 피에로는 바닥에 떨어져서 추락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웃으며 이야기를 해요. 저 피에로가 즐기고 있다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떨어지더라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듯 세상은 정해진 이치대로 흘러가잖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중력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에 든 물건을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죠. 근데도 서커스의 피에로는 그런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고개를 보여줬던 거잖아요. 하지만 극중의 두 차례 하루는 떨어져 내렸다고 묘사가 됩니다. 피에로 마냥 중력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저는 여기서 어머니의 말씀 중 중요한 부분이 피에로는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보다 추락해도 괜찮을 거라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존재의 힘은 중력을 거스르는 것보다는 떨어져도 견딜 수 있게 하는 받쳐줌에 있다고 저는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 작품은 일본의 소설가 이사카 고타로의 중력 피에로를 영화화한 것이고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거나 어두운 주제를 경쾌하게 풀어나가는 작가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끝.もう一ついくよ。春が2階から落ちてきた。